6월 8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브렌트유 전망치를 $140로 제시하며 휘발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4월 무역 적자가 $871만 달러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기존 채권 매입도 금지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유로존의 CPI가 9월에 9.4%로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ECB가 다가올 회의에서 7월, 9월 금리 인상을 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국방장관이 통화를 하며 우크라이나 곡물 흑해 운송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타겟의 실적 우려와 또 세계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만 오늘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평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 오르며 33,000선 위로 올라왔고 S&P 500 지수는 1% 가까이 뛰면서 4,100선에 마감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 가까이 상승하며 12,000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세계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7% 하락하며 6,500선을 간신히 지켜냈고 독일 닥스 지수는 0.6% 빠지며 14,5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부담과 달러 강세 소식을 주시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후반 낙폭을 키우면서 2,600 초반까지 밀려났고 코스닥 지수 역시 2% 가까이 빠지면서 87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코로나 규제 완화 소식을 주시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1% 오른 반면 홍콩 항생지수는 0.5% 떨어지며 2만 1,0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엔화 약세에 힘입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채금리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2.98%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2.74% 수준에서 거래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센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 상황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 미 증시는 타깃이 이번 기 실적 부진을 경고하면서 급락을 했고요. 높은 인플레 우려와 함께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하자 경기 침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소식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는 평가가 높아지자 반발 매수가 유입되었으며 옐런 재무장관의 의회 증언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소매 유통업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군이 상승해서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었고요. 다우지수가 0.8%, 나스닥이 0.94% 상승을 했고 특히 중소형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1.5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계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또 오늘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도 주목해 볼 만한데 같이 좀 전해주시죠.
일단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성장률이 1월 전망치였던 4.1%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우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글로벌 각국의 결단력 있는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특히 유가 및 식량 가격 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신흥국 부채 탕감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상품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활발한 공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즉 정책 공조가 없으면 신흥국 중심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경고로 장 초반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앨런 재무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유례없는 코로나 구제 금액이 이를 촉발한 거 아니냐며 정부의 실책을 집중 언급했지만 앨런 장관은 그 금액이 결국은 미국 경제를 살려냈으나 인플레이션의 중대한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앨런 재무장관은 클린 에너지법, 처방약 개혁안 등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소비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서 인플레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원유 공급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특히 앨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비록 높은 수준은 유지하고 있겠지만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이에 더불어서 주식장은 강세를 좀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땅 칭칭주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겟입니다. 소매업체 타겟이 2분기 영업마진이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겟은 재고 축소를 위해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주문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2분기 영업마진율이 약 2%로 예상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오늘장 타겟은 2%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월마트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면 1%대로 동반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타겟과 월마트 같은 생필품 혹은 저렴한 제품이 많은 이 유통업체들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재고 증가로 할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죠. 반면 노드스트롬이나 메이시스 등의 백화점 체인들의 매출과 이익은 월가 예상을 웃돌면서 미국 소매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노드스트롬과 메이시스도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2.4% 그리고 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백화점 체인 콜스가 프랜차이즈 그룹과 80억 달러 규모의 매각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콜스는 8%로 크게 올랐고요. 일론 머스크 인수 계약 파기 경고 이후로 오늘장 트위터 주가 흐름 살펴보면 1.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애플이 선구매 후결제와 비슷한 애플페이 레이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비슷한 서비스를 내세우는 핀테크 기업 어퍼홀딩스 주가가 장 초반에 떨어졌는데 장중에 상승 전환하며 2.6%로 상승 마감했고요. 또 모바일 결제 기업 블록의 경우도 장 초반에 하락을 하더니 1.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주도 살펴볼 텐데요. 모더나가 계절성 독감 백신 후보를 평가하는 3상 시험에서 참가자에게 투약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모더나는 4% 가까이 오른 모습입니다. 노바백스는 조금 전에 미국 FDA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공고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47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또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트 CEO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한 기여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귀를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아스트라제네카는 3.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에너지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버코어가 엑스모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버코어는 올해 주가가 60% 오른 엑스모빌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향후 수익을 2배로 늘리겠다는 엑스모빌의 재무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엑스모빌의 경우는 4.5% 상승하며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에버코어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오늘장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 부분이 탄탄한 수요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다며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장 1.4%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알파벳과 우버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58%가 향후 6개월 동안 여행을 갈 예정이라고 답했는데요. 계속해서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켜보긴 하겠지만 여행 수요로 인해서 알파벳과 우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알파벳의 경우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 우버의 경우는 2.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은 펠로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펠로톤의 최고 재무 책임자 자리에 아마존 웹서비스 경영진 출신의 리즈 코딩턴이 선임될 예정인데요. 코딩턴의 소프트웨어와 이커머스, 또 넷플릭스 등의 소비자 구독 사업에서의 전문 경험이 펠로톤의 구독자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계없이 오늘장 펠로톤의 경우는 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다음 주에 있을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장 오라클의 경우는 0.3%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끝으로 UBS가 맥도날드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UBS는 맥도날드의 브랜드 포지셔닝과 아직까지 탄탄한 매출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오늘장 맥도날드는 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소폭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중국에서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가는 1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1%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120달러와 121달러 선을 나타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천연가스는 특이한 이유가 없어도 급등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가오는 여름에 폭염이 예고되고 있고요. 미국산 천연가스의 재고량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천연가스는 올랐습니다. 오늘은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강부합권이네요. 9.34달러 선입니다. 본격적으로 농산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두와 대두유입니다. 대두와 대두유는 특별한 소식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두와 대두유뿐만 아니라 옥수수와 밀까지 앞으로 당분간 기후의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요 재배 지역인 중부평원의 일부 지역에 뇌우와 번개, 그리고 돌풍과 우박 등이 관측된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대두와 대두유 모두 올랐습니다. 가격 보도록 할게요. 1,731센트와 81센트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작업 재배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5년의 평균치에 비해서 현재 옥수수 수확량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품질 상태를 좀 구분해보자면 양호 등급이 73%, 불량 등급이 4%인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다만 아직은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옥수수 가격 1.97% 정도 상승했습니다. 757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밀은 옥수수보다는 이전 5년의 평균치에 비해서 현재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도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가격을 좌우하는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가격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게 될지 옥수수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밀은 1%대 낙폭 키웠습니다. 1,075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코코아 알아보겠습니다. 코코아도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브라질 내에서의 전반적인 농산물 판매 감소가 보고됐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날씨가 5월에는 예년보다 추웠지만 현재는 평년보다 높아졌고요. 또 단기간 내에 설이나 동결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코코아 약부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2,468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커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커피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커피 시장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악화와 경제성장 전망치의 약화로 미루어 볼 때 수요가 낮아지면서 강세를 이어가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나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격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2%대 하락했습니다. 232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금속 원자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에 대한 선호도가 또 한 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이 강세를 띠자 미국의 국채 금리는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 함께 곧 공개될 미국의 5월 CPI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합권에서 움직였고요. 1,856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금과 함께 은도 올랐습니다. 오늘장 은은 22달러 선 터치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백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백금 투자 협회에 따르면 현재 백금의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인 폭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기적으로나 혹은 장기적으로나 계속해서 부족한 공급량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1%대 떨어졌습니다. 1.37% 정도 내리막길 걸었고요. 1,015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구리 알아보겠습니다. 구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서 경제가 재개될 것이라는 움직임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의하시면서 가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구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0.51% 정도 올랐습니다. 4.46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주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들어선 이후 주석 시장의 수급은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는 떨어지지만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 잘 지켜보시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다만 주석은 오늘장에서는 약간 올랐습니다. 0.68% 정도 올랐고요. 35,850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알아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저탄소화를 추구하는 미국 제조업의 변화 기조에 따라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알루미늄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알루미늄의 수요는 2050년까지 약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포드를 포함한 전기차 업체들 역시 알루미늄의 필요성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켜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알루미늄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0.34% 정도 크지는 않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2,792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미국장 특징 ETF들인데요. 이날은 원유와 에너지 관련 ETF들이 상승 마감한 반면 비트코인과 건화물 관련 ETF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날 유가가 상승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풀린 중국에서 기대되는 수요와 공급 우려 사이에서 시장이 균형을 맞추면서 투심이 다소 올랐습니다. 엑선모빌과 코노코필립스가 이날장에서 4% 이상씩 올랐고요.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1%대 상승하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펀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벵가드에서 운용하는 에너지 ETF VDE가 화요일장에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3.24% 상승해서 128.9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 펀드는 MSCI US 인베스터블 마켓의 에너지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는데요. 상위 보유 종목에는 엑손모빌을 20%가량, 또한 쉐브론을 17%가량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편입하고 있는 코노코필립스까지 이날장에서 상승률이 좋은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소피 ETF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각 종목들을 대체로 2에서 3%가량씩 고루 담고 있는 S&P 5일 가스 상산 부문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엑소피 추종 지수 상위 편입 종목들인데요. 해당 종목들도 오늘장에서는 크게는 4%씩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과 ETF 상승을 이끈 모습입니다. 특히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와 안테로 리소시스 그리고 EQT 이 세 종목들은 올해 등락률이 100% 이상씩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등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펀드로 넘어갑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크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 매도 심리를 자극했는지 이날 비트코인이 5%가량 내려앉으면서 3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떨어지면서 근 3일간의 상승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고 비트코인 가격은 5월 중순 수준으로 돌아섰습니다. 관련하여 낙폭이 컸던 ETF는 글로벌엑스에서 운용하는 BITS 펀드입니다. 액티브 전략형 펀드로 블록체인 회사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매수 포지션을 혼합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상장된 따끈따끈한 ETF며 운용 수수료는 0.65%가량입니다. 현재 순 자산은 878만 달러 정도로 한화로는 104억 원 정도입니다. 오늘은 2.2%가량 하락하여 9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건화물 시장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다만 포사이도니아 2022라는 국제 운반 전시회가 6일부터 10일에 아테네에서 열리면서 상승 동력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건화물 ETF 중 BDRY가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5%가량 떨어졌습니다. 이 펀드는 지난 5월 동안은 수익률 좋은 ETF 5위에 들기도 했는데요. 다른 건화물 ETF들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BDRY 브레이크웨이브에서 운용하는 펀드 올해 들어 30%가량 하락한 데 반해 비슷한 펀드들은 올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는 BCI 펀드가 가격이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운용 규모와 거래량이 가장 큰 펀드는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 PDBC 펀드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바클레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 GSP 펀드는 YTD 올해 상승률이 60%가량으로 상승률이 최대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 수요일도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들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계은행 WB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2.9%까지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미국의 4월 무역 적자가 871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에서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가 브렌트유가 3분기 중에 무려 14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이 공급량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지 국제유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세계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소식입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세계은행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세계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였던 4.1%에서 2.9%로 내려잡았습니다. 이는 5개월 사이 1.2%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인데요. 세계은행은 이번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촉발된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공급망 혼란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시켜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개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팬데믹 이전보다 5% 가까이 하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각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했는데요. 미국은 1.2%포인트 내린 2.5%, 중국은 0.8%포인트 내린 4.3%로 수정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쟁의 여파로 올해 11.3%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CNN의 헤드라인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티그룹은 유로존의 9월 CPI를 전년 대비 9.4%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기존에는 8.5%로 이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무려 9.4%까지 올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핌코, 이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죠. ECB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7월과 9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 받아들이기가 용인하기가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이슈 전해주시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이 허용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옐런 장관은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유가, 반도체 산업, 글로벌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발언했는데요. 먼저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거시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여파가 거세다고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인상 또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잡기가 현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는데요.
관련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일차적 책임이 있고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긴축 정책의 여파는 재정 적자 축소로 보완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옐런은 반도체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반도체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세제 개혁과 관련해선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촉구했습니다. 네, 밤사이 나온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엔 가상화폐 소식도 좀 체크해 보시죠.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고 또 비트코인이 오늘 7% 급락했습니다. 3만 달러 지지선이 일시적으로 붕괴된 가운데 다만 현재는 좀 올라서가지고 3만 1,000선까지 올라온 느낌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연방 부채가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경우에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이 잡음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슈 바로 전해주시죠.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미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틴 길리브랜드와 공화당 상원의원인 신티아 루미스는 초당적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가상화폐를 보조자산으로 규정하고 판매와 구매가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봤습니다. 길리브랜드와 루미스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발행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보조자산으로 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상품처럼 취급된다는 겁니다. 상품으로 취급이 가능해진 만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가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CNBC는 해당 법안이 가상화폐를 비롯한 여러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존 SEC의 규제 방안이 가상화폐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해당 법안을 오히려 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CFTC의 규모와 예산이 비교적으로 작은 만큼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도 포함됐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100%의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네, 가상화폐 규제 강화 소식이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진입될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규제가 늘어나면 좀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연방 부채가 이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경우에 좀 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CNBC는 국채 수익률이 3%를 찍을 때마다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로 정부 부채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BC는 먼저 정부의 높은 부채 수준에 주목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30조 4천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GDP의 약 125%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1980년대 초반의 4배 이상입니다. 2021년 미국 정부는 연방 부채에 대한 부채 상환액으로 5,148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볼커 연준 의장 시대보다 많은 수준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연방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 상환액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CNBC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나 민간 기업 모두 10% 이상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현재 패드풋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패드풋이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미루고 시장 친화적 발언을 하는 등 시장이 위태로울 때 가격 하락을 막는 걸 의미합니다. 네, CNBC의 분석 기사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났다. 네, 분석 기사가 또 올라왔고 또 이런 가운데 타겟이 2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5.3%에서 2%까지 낮췄으니까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낮춘 건데 이 소매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상장을 다시 한번 원래는 올해 좀 상장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더 연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이 징후입니다.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났는데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 3가지가 보인다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공급 측면의 문제들이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공급 측 신호를 주목했는데요. 블룸버그가 주목한 세 가지 신호는 인스펙트럼 테크 디램 가격, 드류리 세계 컨테이너 운임 지수, 북미 비료 가격 지수입니다. 먼저 디램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가격 조사 기관인 인스펙트럼 테크에서 발표한 디램 가격은 전자제품 가격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는 전자제품 생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디램 가격이 현재 2018년 7월 고점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과 비교해도 약 14% 하락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자제품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인 드류리 세계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현재 운임비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 지표로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컨테이너 현물 가격이 2021년 9월에 사상 최고치에서 26%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료 가격은 식량 재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비료 가격 상승은 식료품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북미 비료 가격이 작년 3월의 최고치보다 24%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표를 종합해보면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비용 압박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건데요.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전환점으로부터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의 기사처럼 인플레이션 좀 하루빨리 꺾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